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는 정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새로운 인연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일단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 소개 잠깐 받았습니다만 저는 한 15년 정도를 직장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3M이라는 다국적 회사를 거쳐서 소프트웨어 회사, 그다음에 국내 정통 제조회사 이런 회사들을 다니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이 미래학, 미래 예측이라는 분야를 접하게 된 거는 한 4년 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 최윤식 소장님의 강의를 듣고 이거를 접하게 됐는데요. 바로 접한 즉시 회사를 그만뒀고 이 분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미래 예측 분야가 상당히 이제 매력적이고 앞으로 다가올 그런 미래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미래 예측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뛰어들면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여러 기업이나 그다음에 지자체, 그다음에 교육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요,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죠. 주로 책이나 아니면 언론사 기사를 통해서 시나리오를 발표를 합니다. 시나리오 발표하는 일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미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가 미래를 연구하다 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교육 시스템 상에서의 그런 교육으로서는 도저히 미래에 대응을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미래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지금 많은 기업에 지금 도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세 가지 책이 나왔습니다. 2009년도에 2030년 부의 미래 지도라는 책이 나왔고요. 이 책은 향후 20년 동안 세계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 월드 스페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책이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나왔죠. 2020 부의 전쟁인 아시아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세계에서 아시아 쪽으로 포커스를 옮겨서 특히 한국과 그다음에 미국, 중국에 대한 얘기를 다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10년 전쟁 올 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과 제가 같이 썼는데요. IT, 특히 이제 IT 분야에서 구글과 삼성과 애플을 대상으로 놓고 미래 환경과 거기에 따라서 이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펼쳐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명을 한 책입니다. 세 책 다 공이 경제경영서 베스트셀러를 차지했습니다.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실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아마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20세기의 경영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일이었다면 21세기의 경영은 불확실성과 의혹을 관리하는 것이다. 토마스 스튜어트라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편집장이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그러면 불확실성을 관리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불확실성이란 무엇일까? 문제를 제가 내겠습니다. 첫 번째, 내일 서울 지역에 비가 올 확률이 99%. 두 번째, 내일 내가 산 주식이 가격이 오를 확률이 50%. 그리고 세 번째, 내일 내가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00만 분의 1%. 자, 1번이 불확실성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1번. 없네요? 네. 그럼 2번. 2번이 제일 크다. 한 번, 두 번, 세 번, 3번. 3번. 예, 많은 분들이 3번으로 말씀해요. 나머지 분들은, 안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정답은요, 2번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일 서울 지역에 비가 올 확률은 확실하죠? 그렇죠? 내일 내가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확실히 안 되죠? 그래서 확실성이 가장 크고, 이 1번과 3번은 확실성이 크고요. 2번이 제일 확실성이 없는, 즉 불확실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일 서울 지역에 비가 올 확률이 99%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이 불확실성 시대라 그랬죠?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질 것 같던 일들이 순식간에 50%의 확률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패권, 그동안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고 있죠? 절대로 휴대폰의 시장이 영원한 강제로 남을 것 같은 노키아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내일 800만 분의 1%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게 후쿠시마 원전이죠. 그 사람들 후쿠시마 원전 터질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원전 사고가 대형 사고 날 확률은 1000만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1000만분의 1 확률이 지금 우수수 일어나고 있죠. 이런 겁니다. 이게 불확실성이 바로 안 일어날 일들이 갑자기 일어날 확률이 많아지고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할 거라고 할 건들이 안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불확실성이 큰 얘기인데 바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지식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과거에는 잘 맞아 들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그렇죠? 하지만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경험, 노하우, 지식 가지고 판단을 하면은 그 판단이 틀릴 확률이 과거보다 훨씬 많아진다는 얘기죠. 즉 불확실성이라는 정의는 판단이 불가능한 겁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럭비공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인데 무엇이 불확실성을 만들겠습니까?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진부하죠? 변화가 빠르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뭐 옛날에 안 빨랐으니까 산업시대, 농경시대, 산업시대, 정보화시대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근데 문제는요, 변화의 속도 자체가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래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난 100년의 역사는 과거 1만 년의 역사의 변화를 응축시켜 놓은 것과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자들은요, 향후 돌아올 20년은 과거 100년의 변화와 맞먹는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되죠? 과거의 10,000년의 변화가 앞으로 다가올 20년 안에 응축돼서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죠. 이만큼 변화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인데, 이 자료는요,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 이제, 미래 연감이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학자들이나 기술자, 사회학자들이 예측을 한 이런 기술이 이 정도쯤은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신문, 잡지, 책을 모두 게더링을 해서 여기에 명감을 만들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2018년도에 고속도로가 자동화가 되고요. 2020년도에는 인간지능을 완벽히 모방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는 옷처럼 입고 다니는 컴퓨터가 나오는데요. 이 옷이 컴퓨터입니다. 예. 그리고 2020년도에는 혈관 속을 타고 다니는 나노로봇이 상용화가 되고 2019년에는 근육을 생성하고요. 17년에는 두뇌세포까지 생산한답니다. 그리고 27년에는 인공장기 이식이 대중화가 되고 2020년에는 유전자 치료가 보편화돼서 2027년을 가면 바로 완전 몰입형 가상현실이 환경이 생성되고 2029년에는 인간 같은 기계지능이 출현한다. 불과 20년 후네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네. 이야. 어떠세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능하니까 제가 이 얘기를 주고 나왔겠죠, 그죠? 제가, 며칠 전에 삼성 첨단, 기술연수소에 가서 이걸 보여드리고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러면 첨단의 엔지니어진 분들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동일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000001을 30번을 곱하면은 과연 숫자가 얼마나 나올까요? 1.000001. 뭐 1.0001? 뭐 1의 자리에서 끝날까요? 아니면 뭐 10단위, 100단위, 만 단위, 10만 단위, 1000만 단위? 혹시 통밥으로 한번 찍어주실 분? 없으십니까? 몇 자리죠? 저 이거 못 셉니다.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24자리입니다. 1.000001을 30번 곱했더니. 그러면요, 23번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23번을 곱하면은, 30번이 24자리니까, 23번은 한 절반 정도 나오려나요? 어떻게 보세요? 1.521. 놀랍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양의 피드백 루프에 의해서 나타나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말이 어렵죠? 초기값이 1.000001에서 시작을 했는데 23번 곱하니까 1.521, 27번을 곱하니까 821.298. 네, 28번을 곱하기 시작하니까 674,532 나오고 30번째 24자리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기하급수적으로 나타난 그 성장 곡선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터넷 호스트, 네트워크에 연결된 그 인터넷 그 PC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말기들, 호스트 증가수가 보시다시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인터넷 백본 배포 증가 그래프를 봐도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연상력, CPU 속도죠. 연산의 컴퓨팅의 속도 자체도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는 현재 이 추이로 봤을 때 추측을 해보면 2025년도에는 PC의 성능이 인간의 뇌 성능과 같아지고요. 앞으로 40년 후면은 PC의 성능이 지구 전체 인간의 뇌 성능과 같아지는 그런 슈퍼파워 컴퓨팅이 될 거라고 지금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죠. 기계장치의 감소는 그 크기 자체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작아지죠? 이 자체도 기하급수적으로 작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꼭 이 기술적이 아닙니다.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에서도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는데 라디오가 5천만 명의 사용자를 얻는데 38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TV는 13년 걸렸습니다. 인터넷은 4년이 걸렸고요. 아이폰은 3년, 페이스북은 2년. 대단하죠? 페이스북이 지금 가입자가 몇만 명인 줄 아십니까? 지금 6억 명 가까이 되고 있죠? 제 인구로 따지면은 전 세계에서 3위 국가입니다. 그렇죠? 중국, 인도, 페이스북. 10년 전쟁 책에서 가상국가와 현실국가의 어떤 대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 페이스북이라는 그 자체가 폭발적으로 인구수를 늘려가면서 가상세계의 국가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여러분들 세금도 걷는 거 아세요? 30% 세금 걷습니다. 그리고 그쪽 법도 만듭니다. 자기들끼리 포럼 만들어가지고 법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의 국가의 형태를 점점 갖춰가고 있죠. 페이스북.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이 기하급수적 증가가 시작되는 곡선의 무릎에 진입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농경시대가 6000년이었죠? 그러다가 산업시대가 200년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어떤 시대가 죠? 컴퓨터가 나오면서 정보화 시대가 들이폈잖아요. 정보화 시대 50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지금 인류는요, 후기 정보화 시대로 들어가 있어요. 후기 정보화 시대인데 이 시기도 20년이면 끝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가죠? 1968년에 트랜지스터 한 개 가격이 1달러인데요. 이제는 1000만 개가 1달러입니다. 2000년도에. 그래서 1990년도에 인간 게놈 해독 기술이 전체를 해석하는데 1000분의 1, 1년에 1000분의 1을 해독했거든요.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은 아마 인간 전체의 게놈을 해독하려고 그러면은 무려 한 몇백 년 걸릴 거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히 11년 후에 게놈을 완전히 다 해독했죠? 몇백 년 걸릴 거라든지.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건요, 2009년에 2개월 걸리던 게 최근에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의 포스텍에서 30억 쌍의 게놈 지도를 갖다가 단 1시간 이내. 이렇게 기술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텔도 마찬가지죠. CPU 속도도 2008년에 듀얼코어, 2009년에 그다음에 4코어, 8코어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제는 뭐 16나노 그 CPU 기술 나온다고 얘기를 하죠. 2013년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변화의 속도가 빠른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변화의 방향이 정신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속도도 빨라지는데 방향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기업들, 잘 나가는 대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이고 가장 새로운 시장 파괴자의 출현만 나타나면 벌벌을 떠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시장 파괴자가 애플 같은 경우죠. 맥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이팟, 아이폰, 그 다음에 아이패드, 그 다음에 ITV, 이제는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계속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과거에 속도만 빨랐을 때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벤치마킹 전략을,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우수한 기술력과 좋은 인재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다음에 대규모 자본과 유통망을 확보해서 순식간에 따라붙습니다. 그게 삼성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이폰 나온 다음에 잠깐 휘청했다가 금방 따라붙는 거 보십시오. 대단하죠. 굉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라는 문제죠. 그리고 이렇게 시장의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다 보면은 컨셉 자체가 자꾸 바뀌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익을 낼 기간이 없어집니다. 과거에 보통 가면 제품주의가 아무리 한 불과 5년, 6년 전만 해도 제품주의가 1년에 3년 정도는 줘도 됐거든요. 지금요, 제품 사이클이 3개월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뀝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내면은 빨리 1등 제품이 나오면은 그 제품을 잽싸게 벤치마킹해서 따라잡은 다음에 물량으로, 저가 물량으로 치고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이익을 내고 나서 빠져야 되는데 이제는 치고 들어가서 이익을 내고 빠지려고 하니까 다른 신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익을 낼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현상들이 바로 끼어 팔기입니다. 끼어 팔기. 지금 끼어 팔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자동차 사도 주고, 뭐 사도 주고. 신제품 나오려면 사기가 두려워집니다. 이거 금방 또 새로운 거 나오는데. 못 삽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죠.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빠르고 종잡을 수 없게 된 그런 이유가 있죠. 그게 바로 복잡계랑 상호작용이 증가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말이 어렵지만 복잡도가 증가한 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전 세계도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본다면 이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객체들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겁니다. 갈수록 많아지다 보니까 그 객체와 객체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죠. 상호작용을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상호작용하면서 점점점 커집니다. 그 위력이. 예전에 우리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붉은 악마 아시죠? 그 엄청나게 순식간에 불어나는 것들. 이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커지면서 어느 순간 TP 포인트 땅 치고 가면서 창발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많이들 얘기하는 버터플라이 이펙트죠. 조그마한 그 하나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 작년 12월이었죠? 튀니지의 작은 마을에서 한 청년이 노점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살아간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경찰이 와서 그 청년의 노점상을 압수했습니다. 청년은 쫓아갔죠? 돌려달라고. 근데 거기서 짓밟음 당하고 딱이 맞고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분노한 청년은 기름을 뒤집어 쓰고 부신자살을 했죠. 작년 12월 일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얘기가 페이스북을 타고 전 세계로 퍼졌죠. 페이스북을 타고 퍼지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위키리크스가 튀니지의 독재 정권의 비리를 갖다 퍼뜨렸습니다. 또 퍼뜨리면서 이것이 바로 리비아로 넘어가고 시리아로 넘어가면서 전국에 아프리카 그 다음에 그 중동 지역까지 확산해서 민주화 시위가 계속 일어났죠. 결국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니까 중동주의 불어나니까 곡물 가격 폭등하고 원유 가격 폭등하죠. 원유 가격 폭등하고 곡물 가격 폭등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 물가가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747 정책에서 바로 물가 서민유지 정책으로 돌아선 겁니다. 튀니지의 한 청년이 한 나라의 경제 정책까지 바꾸는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은 단선적으로 봐서는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터질지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사실은 주변의 환경이 돌아가는 걸 누가 더 잘 파악하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진 그런 이유고요. 이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뭐냐? 바로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불확실성을 관리한다는 얘기는 뭐죠? 확실성의 영역을 늘리면 불확실성 영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확실성의 영역을 늘린다는 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실성의 영역은요, 트렌드, 패턴, 구조, 사이클, 계획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만 불확실성 요소를 최대한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구조와 패턴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요새 얘기하는 통찰력이 바로 이러한 능력이고요. 이런 통찰력을 갖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면 통찰력이 구조와 패턴을 분석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구조와 패턴을 알게 되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예측 능력까지 가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통찰력이란 거는 미래 예측 능력, 그 다음에 미래 예측 능력이란 건 결국은 미래를 생각하는 기술, 사고의 기술이거든요. 사고의 기술이 통찰력을 가져오고 이 통찰력이 여러분들의 생존을 가져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래 예측 능력은 아무리 중요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거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향후 20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미래학에서는 기본 미래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현재 시스템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된다면 발생할 가능성이 70% 이상 되는 미래입니다. 이런 미래를 기본 미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럼 30%는 뭐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죠. 당연히 틀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시게 될 경우라면 적어도 70%의 이상의 확률을 가진 미래라면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저희는 기본 미래라고 하고요. 기본 미래 위에도 대략 한 3가지에서 4가지 여러 가지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저희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측을 할 때
오해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해인데, 예측은 뭔가를 딱 해서 딱 맞춰야 그게 올바른 예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요, 그건 예측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언입니다. 예언. 예언은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하죠. 도 아니면 뭐만 얘기합니다. 환상 아니면 공포만 줘요. 그리고 절대로 안 바꿉니다. 예언은. 그게 예언입니다. 그런데요, 예측은 예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측이란 거는 다양한 미래에 나타날 일들의 가능성들을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미래, B라는 미래, C라는 미래, D라는 미래를 놓고 지금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A로 갈 거냐, B로 갈 거냐, C로 갈 거냐, D로 갈 거냐를 갖다가 놓고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측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측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언으로 착각하시기 때문에 예측을 안 하시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아이 시켜놓고 물부덩이에다 아이를 시켜놨는데 아이 버릴 때 애까지 같이 버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측의 능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둬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향후 20년 동안 세계의 미래를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월드 스페즘이라고 규정을 하는데요. 월드라는 것은 세계죠. 스페즘은 경련적인 현상입니다. 세계가 경련을 일으키는 겁니다. 롤러코스터 여러분 타보셨죠? 쫙 올라가다가 갑자기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옆으로 기고 하면서 정신이 없습니다. 온몸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롤러코스터는 안전벨트가 있죠? 근데 지금의 앞으로 향후 20년은 안전벨트가 없습니다. 안전벨트 꽉 붙들어 내셔야 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초대형 위기가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향후 5번 정도의 금융위기가 더 닥치게 될 거고요. 산업 구조가 완전히 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국내 30대 대기업 생존 확률은 50%입니다. 5번의 위기는요, 최소한 2번 정도는 서브프라임과 같은 2번의 금융위기로 인해서 발생할 거고, 3번 정도는 신산업과 그 다음에 신기술에 의한 버블의 붕괴에 의한 또한 경련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이 합쳐서 5번 정도 일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년 내에 30대 대기업 생존 확률이 50%라고 말씀드렸는데, 산업시대 때도 미국의 S&P 500이라는 그 500 기업들이 있죠? 그 기업들도 평균 수명이 30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0년으로 줄어들었죠? 최근엔 15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 콜린스의 그트 그레이트 아시죠?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 1980년대에 진 콜린스가 11개의 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11개의 기업을 선정했는데 2009년대 딱 보니까 몇 개 살아남은지 아십니까? 3개 살아남았습니다. 그 위대한 기업들도 경쟁력을 잃고 순식간에 떨어지는 세상.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대기업도 결코 10년, 20년 후에 생존율이 50% 사실 너무 높게 본 걸 수도 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왜 10년 후면은 삼성 제품이 전부 경쟁력 잃고 구멍가게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유가 사실 여기 있습니다. 보실까요? 2000년대에요. IT 버블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죠?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풀어야 되잖아요. 돈을 풀어야 되니까 금리를 쫙 내립니다. 무려 13차례를. 내리니까 미국에서 이 자금들이, 풍부한 자금들이 전부 부동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전 세계 부동산으로 다 스며들어갑니다. 이런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형성되면서 전 세계가 골디락스라고 명명되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에브리바디 해피한, 경제학자들이 도대체 파악을 못해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10년 가까이 전 세계적인 호황이 일어났죠. 그러다가 결국 찼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제는 17차례 연속해서 올라갑니다. 버티니까 못 버티죠.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이로 인해서 붕괴가 됐고요. 이런 붕괴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로 확산을 가져옵니다. G20 모여가지고 전부 초저금리 재정 엄청나게 투입했죠. 이렇게 하다 보니 요 재정이 허약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재정위기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기상이변과 계속 풀어놓은 달러 약세 때문에 국제 원자재나 원유나 곡물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죠. 이 곡물 가격의 폭등이 바로 신흥국이나 수출주국의 자산 버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늘어뜨려서 결국은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 반정부 시위 확산의 하나의 단초가 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권이 붕괴가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 일본 대지진, 방사능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면서 이제는 최근에는 유럽, 그리스를 필두로 하는 유럽의 연쇄 국가부도의 위기가 스물스물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10년 내에 일어난 얘기입니다.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왜 월드 스페즘이라고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가 10년, 20년에 3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요, 이런 위기들이 계속 조금 더 빨리, 더 짧은 주기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월드 스페즘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볼까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태생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 바로 신용창조에 의한 경제성장 시스템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신용이란 뭘까요? 신용이란 좋은 건가요? 신용 좋은가요? 신용이 좋으면 좋다고 좋은 건가요? 좋죠. 신용 나쁜 거죠.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신용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빚입니다. 신용이 좋다는 건 은행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좋다는 겁니다. 은행의 입장에 봤을 때, 이 사람은 돈 빌려주고, 돈 받고, 이자 받고, 빨대 꽂아서 계속해서 돈을 이익을 올릴 수가 있겠구나. 은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고객입니다. 그런데, 신용 창조에 의한 경제성장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 이런 말씀 많이 하죠. 신용 창조에 의한 경제성장 시스템이다. 바로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신용 창조가 빚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빚을 창조해야 경제가 성장하는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빚을 창조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대출을 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대출 안 하면요, 반대로 경제는 무너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하시죠? 여러분들이 버는 돈은 누군가의 부채입니다. 중앙은행에서 찍어낸 돈이 아닙니다. 중앙은행에서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저희들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중앙에서 나온 돈인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죠. 예를 들면 중앙은행이 가라는 은행이 중앙으로부터 돈을 이때부터 꼬옵니다. 이것도 부채죠. 부채여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5억을 대출하러 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대출에 들어갑니다. 대출해서 이 사람이 아파트를 사게 되죠. 아파트를 사게 되면 아파트를 판 사람들은 5억이라는 돈을 주머니에 안 넣고 있죠. 다시 은행에 넣을 거 아닙니까? 은행에다 그 5억이라는 게 그대로 이 5억이 그대로 다른 은행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라는 은행은 또 기다립니다. B라는 사람이 또 대출을 받으러 와요. 그러면 나라는 은행은 어디서 돈을 꼰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예금한 돈에서 3.5%만 떼고 나머지 금액을 또 대출을 해줍니다. 그럼 이 사람이 또 자동차를 갖다가 사겠죠? 판 사람은 그 돈을 또 다른은행에 입금을 하죠? 그러면 다른은행은 또 여기서 일부 떼내고 또 대출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출을 통해서 아파트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주식 투자도 하고 해외여행도 가고 대출에 의한 경제 성장입니다. 놀라운 건요, 이렇게 이 5억이 이렇게 뻥튀기가 되면서 계속 대출을 통해서 불어나면서 만약에 한국은행에서 주는 통화가 5억 원을 갖다 이 A라는 가라는 은행에 줬다면은 이 나중에 가게서는 바로 137억 원이라는 통화가 창출이 됩니다. 무려 20배, 22배, 24배 이렇게 가까이 되죠. 실제로 지금 2011년도 4월 말 현재 우리나라 통화량이요, 한국은행에서 찍어놓은 돈이 75조 원 정도 됩니다. 현재 한국은행에서 받는 돈. 근데 시중에 돌아온 돈은 뭐 N프 기준으로만 얘기를 해도래요. 벌써 그게 1690조입니다. 1700조 가까이 되죠. 그래서 은행은 참 쉽게 돈을 법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죠? 오면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매일 전화해서 싸게 빌려드릴 테니까 와서 대출 받으러 가니까 그겁니다. 은행은요, 대출 안 해가면 소비자들이 대출을 줄이기 시작하고 돈을 갚아나가기 시작하면 무너집니다. 그게 이제 무서운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무슨 얘기냐면 빚으로 성장하는 경제 시스템은 이거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빚으로 성장하는데 여러분들 근데 빚으로 영원히 성장할 수 있습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 뭐가 따라오죠? 이자가 따라오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이자 갚을 능력이 되죠? 그러다 갈수록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자 갚을 능력이 좀 없어지죠? 다행히 임금 수준이 이자 수준을 훨씬 넘어버리면은 갚을 수 있겠지만 사실 안 그렇잖아요. 금리는 열심히 올라가는데 우리 월급은 쥐꼬리만큼 올라가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한계에 딱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붕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붕괴라는 게 잘 경제만 운영하면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영원히 잘 가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붕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패턴이고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들이 이런 붕괴로 인한 경기 침체나 대공황 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특히 2008년도에 미국 버블 부동산 붕괴는 미국 경제에 굉장히 앞으로 어두운 그림자를 지우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미국 부동산 버블이 붕괴됐다라는 건 한마디로 부의 효과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부의 효과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집 사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부자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도 가고 또 대출 지키고 대출도 받아가지고 자동차도 사고 많이 하잖아요. 이게 부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과거 10년 동안 계속해서 집값이 올랐어요. 거지들한테도 신용보장 하나도 안 하고 다 빌려줬습니다. 그게 서프라임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가 금리가 오르면서 부의 효과가 종말이 됐죠. 근데 문제는 이거는 장기 침체를 가져옵니다. 굉장히 나쁜 게 주식시장의 버블, 신기루에 의한 버블은 어느 정도 빨리 가면 회복이 됩니다. 근데 부동산 버블이 붕괴가 되면은요,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돈을 만들어내는데 은행에서 대출해서 돈 1억 만들기는 쉽죠? 그런데 여러분들 돈 벌어가지고 1억 만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지금 평균 직장인들이 강남권 지역 살려고 그러면 3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1억 빌려서 펑펑 쓰기는 쉽지만 다시 그걸 갚으라고 얘기를 할 때는 만약에 부채를 갖다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못 갚는 상황에서는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기 침체 10년, 20년 가는 겁니다. 미국은 어떤 분들은 미국은 뭐 한 3, 4년 있으면 회복할 거다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뭐 경제학자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어떤 경제학들은 뭐 20년, 30년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동산이 한번 버블 붕괴되면은 경기가 다시 회복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장기 침체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이때부터는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소비가 감소함으로써 미국이 일어나는 그런 가장 큰 또 다른 심각한 이유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입니다. 우리나라가 2010년부터 712만 명의 베이비 부머가 은퇴하죠. 미국은요, 2011년 올해부터죠. 무려 몇만 명입니까? 7,800만 명. 7,800만 명의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보시면은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 44살부터 62살이 지금 여기 다 몰려 있는데 이분들이 개인 자산의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의 50%를 소비하고요. 의료비의 75%를 쓰고 여행비의 75%를 씁니다. 이 7,800만의 베이비 부머가 은퇴를 해서 소비를 줄이기 시작하는 거죠. 평균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뒤에도 잠깐 나오겠지만은 일단 40대 기준으로 해서 40대 가장 돈을 잘 버는 그런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55세에 은퇴를 하게 되면요. 소비를 5%에서 20%를 줄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65세가 넘어가면은 20%에서 25% 이상을 줄인다고 해요. 그런데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소비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소비는 그동안 부채를 통해 가지고 계속 소비를 해야 하는데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고 다시 소비까지 줄어들면 돈 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 금융 시스템은 이러한 소비 감소가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얼마나 소비를 늘리느냐가 최고의 관심사죠.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 지금 미국이 소비 감소에 직면한 미국은 선택이 여지가 없습니다. 뭘 해야 되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년간 수출을 2배 늘려서 미국 내에서 2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거다. 맥락은 미국의 정책을 분석을 할 때는요, 한미 FTA 곧 이제 발효가 되죠? 이런 맥락을 아시게 되면은 한미 FTA가 만약에 실시가 됐을 때 우리한테 다가오는 압력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겁니다.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옷을 벗어서 줘야 돼요. 이런 맥락 때문에. 그리고 차익가 소비의 시대를 국내에서 덜 소비하고 나라 밖으로 더 수출하는 시대로 바꾸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토대를 놓아야 된다. 미국은 수출을 통해서, 그다음에 제조업의 부활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 파산의 입장을 만약에 딱 당하게 되면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먼저 다니던 직장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그동안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 서비스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제조업이 소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제조업을 갖다가 가동시키고 풀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하던 일 잘해야 되고요. 소비 줄여야 되죠. 긴축재정. 지금은 가장 밑바닥 부분을 다투고 있지만 분명히 미국은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 사람이고 대리점이 있는 운영을 하는 대리점을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리점을 짜야죠. 대리점을 짜가지고 이거 더 물건 밀어내기도 좀 하고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압력, 은근한 보호무역주의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도요타가 이렇게 지금 크게 리콜 사태를 맞고 한 이유는 사실 미국의 이런 전략적인 측면이 큽니다. 미국의 중산층, 그 다음에 돈 많은 분들은 전부 도요타, 일본 자동차 쓰죠? 미국의 자동차는 경쟁력을 잃었죠. 그렇기 때문에 도요타를 갖다 의도적으로 쳤다는 그런 얘기하시는 분도 사실 많습니다. 저희도 유로맨날에서 할 땐 그 얘기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이렇게 지금 미국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죠. 괜찮다. 우리는 중국이 있지 않냐. 우리는 중국 시장이 있다.
세계 2위의 경제 규모 5조 8천억 달러입니다. GDP가 무려 2위. 일본 제쳤죠? 세계 1위의 외환보유국 3조 달러가 넘어갑니다. 세계 1위의 인구대국이자 이런 중국, 우린 이 중국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5조 8천억 달러. 소비만 해도 1조 8천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가 GDP가 1조 달러거든요. 우리나라 GDP의 2배가 넘는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크죠? 그런데요, 미국을 볼까요? 미국의 GDP는 15조 달러입니다. 15조 달러. 근데 미국의 소비는 GDP의 70%입니다. 10조 달러입니다. 비교해 보실까요? 중국의 소비 시장 1조 8천억 달러, 미국의 소비 시장 10조 달러. 몇 프로죠? 미국의 20%. 20%가 안 되죠? 만약에 아까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면 소비 20% 이상 줄인다 그랬죠? 만약에 미국이 소비를 20%만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 시장 소비 중에 하나가 날아갑니다. 이게 지금 중국의 포지션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아무리 큰 시장이고 여기에 앞으로의 우리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냉정하게 전체를 분석을 해보면은 중국은 내수 시장이 아직 한참 더 커야 됩니다. 미국 같아지려면 지금보다 5배가 더 커져야 되죠? 근데 지금 중국은 시장이 어떻습니까? 물가 상승으로 소비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물가가 상승하느냐? 여러분들 중국 같은 경우는요, 수출을 안 하게 되면 농민공 반란이 일어납니다. 평균 경제성장률 8% 이상을 유지를 해줘야, 수출을 통해서 유지를 해줘야 일자리도 생기고 계속해서 반란이 안 일어나는데 8%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2천만 명씩 실업자가 생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은 기를 쓰고 수출을 할 수밖에 없죠.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은 위안화 가치가 어떻게 해야 되죠? 위안화 가치가 좀 싸야, 평가 절하가 돼야 수출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수출은 잘 돼서 좋아요. 그런데 들어오는 수입 물가는 어떻습니까? 수입 물가 올라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물가 상승으로 소비력이 고갈되고 있는데, 재미있는 건 중국 같은 경우는 상위 0.4%가 전체 부의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각국의 GDP 대비 임금 수준을 보면은요, 서양 각국이 한 55%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못사는 아프리카가 임금 수준이 20%입니다. 근데 중국은 8%에 불과합니다. 임금 부분, 물가에 대한 소비 여력 고갈 부분, 그 다음에 빈익빈 부익 부분. 그래서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간 내에 중국이 내수 시장을 갖다가 미국을 대체할 정도로 거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골드만삭스에서는 2025년이면은 미국의 경제 규모를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IMF는 최근에 2016년에 미국 경제를 넘어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환상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장저거든요. 아파트가 굉장히 많죠? 여기 전부 유령 도시입니다. 아무도 안 삽니다. 정부 청사 덩그러니 잘 만들어놨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국 조사기관에서 발표를 했죠? 중국이 최근 6개월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수도 계량기 있잖아요, 계량기. 계량기를 조사를 해봤더니, 계량기가 0인 것. 0인 가구가 6,500만 채입니다. 6,500만 가구. 계량기가 0이란 건 뭐죠? 사람이 없다는 거죠. 6,500만 가구. 지금도 집값은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런 이유로 집값을 잡으려고 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지준율 올리고 금리 올리고. 봐야겠습니다. 이거죠. 그럼 왜 과잉 고정 투자 자산을 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은 계속해서 뭔가를 일자리를 안 만들려면 바로 반란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건설, 가장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건설이잖아요. 건설을 갖다 SOC 투자에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미국의 수출이 6%가 줄었습니다. 그 6% 줄은 경제성장률의 5%를 전부 부동산 투자로 돌렸습니다. 사실 이 건설 투자나 이런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GDP 대비 보통 선진국 같은 경우는 20%에서 30% 안팎이거든요. 중국은 50%가 넘어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중국은 일자리 만들려면. 인구가 너무 많아요. 그게 문제죠, 참. 중국의 현실입니다. 유전주택 6,500만 채고요. 베이징이랑 상하이 두 도시 토지 가격이 30조 달러입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의 GDP보다도 많습니다. 이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 루비니 대표적인 비관론자죠. 2014년이면 중국 부동산법을 반드시 공개할 거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중국 공산당 때 정권이 교체된 시기가 나오잖아요. 항상 정권 교체 시기, 내년에는 2012년도에는 미국부터 해서 중국, 그 다음에 한국 모든 나라들에서 정권 교체 시기가 다 한꺼번에 몰립니다. 2012년대 하반기에. 항상 위험은 정권 교체기에 항상 일어났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루비니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공매도에 대갑니다. 떨어지는데 투자하는 사람들, 떨어지는 게 배팅하는 사람들. 공매도의 대장인 제임스 챈슬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입은 두바이의 1000배다. 부채도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나라가 국가부채가 한 30%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숫자가 잘못 나왔네요. 5,800조 중에서 지금 총 부채가 4,800조입니다. 거의 뭐 90%에 가까이 달하고 있고요. 인구가, 이것도 문제죠. 2015년도에 18세부터 35세의 노동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베이비 부문 시기가 2015년부터 시작합니다. 2009년도에는 대략 2억 명이 실업자가 할 거고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중국도 이제는 거품이 붕괴가 될 때가 됐습니다. 단지 좀 안타까운 거는 중국이 1인당 개인 국민소득이 4,000달러 정도 되죠. 대부분 선진국 같은 건 이런 거품 붕괴가 될 때는 보통 3만 불에서 5만 불 정도 사이에서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다시 거품 붕괴가 되고 다시 하는 그런 건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소득 4,000달러에서 이런 일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앞으로 장기간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 위험이 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국을 크게 4가지의 방향으로 사건이 발생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스스로 조절이 실패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과, 두 번째는 스스로 조절을 합니다. 연착륙을 시키려는 거죠. 거품을 조금씩 계속해서 작은 거품을 터트려 나가면서 연착륙을 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시나리오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 시나리오로 가려고 저희들은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금융공격을 통해서 자산 버블 붕괴. 미국에 계속해서 돈을 풀죠. 양적완화는 지금 계속합니다. 물가를 의도적으로 올려서 버블을 터뜨리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일과 원자재 가격 등을 활용한 붕괴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구소련이나 그다음에 중동 국가 길들일 때도 원유 가지고 많이 장난을 쳤죠. 그리고 중국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철광석, 그다음에 칼륨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중국의 어떤 축산물, 그다음에 비료, 여기에 관련된 모든 그 원자재를 갖다가 미국이 전부 가격을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투기 세력과 함께 이러한 부분들의 원자재 가격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는 해석을 이렇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패권 전쟁에 있어서는 부모 자식 간에서도 싸움이 나죠. 지금도 그런 일 많잖아요. 미국이 패권을 과연 중국한테 순순히 내줄 것이냐? 저희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패권만큼 굉장히 사람을 갖다가 눈멀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고요. 이 4가지 시나리오가 하나만 일어나든지 아니면 2개 같이 섞여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상황인데 유럽 시장을 잠깐 볼까요? 유럽은요. 유럽 시장 괜찮을지 한번 보죠. 27개국 회원국 인구 5억 명입니다. 세계 3위의 시장이죠. 경제 규모가 15조 달러입니다. 대단히 크죠. 미국보다 크죠. 그런데 여기도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 아시죠? 하도 이제 신문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 그리스가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리스에서 제일 많이 물린 나라가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 벌써 구제금융 받았잖아요. 포르투갈에 제일 많이 물린 나라, 그 다음에 픽스 국가들, 이런 돼지 국가들이라고 합니다. 국가들 많이 물린 나라가 독일이랑 프랑스입니다. 이 4개 나라에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 다음에 스페인, 이런 나라들의 물려있는 그 부채 금액이요. 독일 같은 경우가 GDP 16%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GDP 27%예요. 근데 유럽연합에서 제일 잘 나가는 데가 독일이랑 프랑스죠? 이 두 국가가, 이 픽스 국가가 연쇄적으로 부대가 나간다면 이 두 나라도 못 버팁니다. 더구나 이들 나라의 유럽연합들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해외, 유럽 위의 국가가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은 전체 해외 투자의 40%를 유럽에다 갖다 박았습니다. 이런 상황 되면 일본에서 자금 빼겠죠? 그러면 유럽 못 버팁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시장의 리스크 요인은 스페인,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에서도 이 중간 단계인데
경제 규모로 보면 유럽에서 넘버 4고요. 그런데 이 부채 부분은 유럽에서 넘버 3입니다. 규모도 크고 부채도 굉장히 많이 가진 나라예요. 이 나라가 한번 스페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연쇄부도 국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쇄국가 설마 아무리 그래도 국가가 연쇄부도가 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설마 그럴까? 여러분 스페인이 국가부도가 과거에 몇 번 정도 있었는지 아십니까? 13번 있었습니다. 상습범입니다. 상습범. 그러면요. 프랑스는요? 프랑스는 몇 번이 됐을까요? 8번입니다. 국가부도가 그냥 몇 세기마다 한 번씩 뭐 그렇게 나는 게 아니죠. 과거 200년간을 쭉 조사를 했습니다. 연쇄 국가부도가 일어난 국가들과 발생 주기를 조사를 했더니 전 세계 절반에 가까운 국가들이 20년에서 30년 주기로 대규모 채무조정 또는 국가부도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20, 30년만 지나면 또다시 대규모 연쇄 국가부도, 20, 30년 지나고 또다시 국가부도. 최근에 일어났던 국가부도가 1980년도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에 있던 국가연쇄 부도. 그 다음에 1990년도에 있던 아시아 외환위기죠. 그로부터 정확히 또 20,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또 연쇄 국가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으로 성장한 시스템은 반드시 달이 차면 기울어야죠. 반드시 이자의 어떤 한계 때문에 거품이 꺼지게 돼 있죠. 근데 정치인들이 그 거품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해서 포퓰리즘입니다. 이런 게 계속해서 이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앞으로는 더 커지면서 나타나는 일들이죠. 이 상황에서 일본을 잠깐 볼까요? 여기가 어딘가요? 뭔가 음침하죠? 네, 체르노빌입니다. 체르노빌.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인데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이 1986년도에 일어났죠? 사고 2년 7개월 후에 체르노빌에서 450km 떨어진 체르노프치라는 소도시에서 젖먹이부터 15살, 그죠? 15살, 지금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되죠? 한 아이들이 탈모가 시작이 됐습니다. 언제부터? 2년 7개월 지난 다음에. 체르노빌이요, 언제 이거 콘크리트 덮었는지 아시나요? 원전 사고 난 다음에? 6개월 지나가지고 콘크리트 다 덮었습니다. 6개월 지나서. 그러고 나서 2년 7개월 있다가. 사고 3년 후에 공화국 5,500명에게 피난 공고를 했고요. 3년 7개월이 지나니까 사고 당시에 방사능 제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때부터 사망자가 증가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입술, 식도, 위암, 갑상선, 백혈병, 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벨라루스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10만 6천 명한테 피난 공고를 했고요. 민스키에서 50만 명을 이주를 해달라라는 대규모 시대가 일어났죠. 사고 4년 후 10만 명의 어린이들이 방사능에 치명적으로 피폭됐습니다. 치명적인 피폭은 이 어린아이들은 생사가 확인이 안 됩니다. 전국토의 4분의 1이 출입금지가 됐고요. 33만 명이 이주를 했고 800만 명이 직간접으로 방사능에 노출이 됐습니다. 6개월 동안 노출된 방사선의 양 가지고 이런 피해가 일어났죠. 지금 일본은 6개월 만에 마무리가 될까요? 지금 아무도 판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폐기물을 치우는 데만 해도 100년이 걸린다는데. 그리고 여기는 하나 터졌잖아요. 1억, 2억이, 3억이, 4억이 다 터졌죠. 멜트다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방사능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이 다 통제를 해가지고 얘기를 안 할 뿐이죠. 6개월에 이 정도 피해인데 만약에 6개월, 1년, 2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재앙입니다. 일본의 대지진은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공포 심리를 없애기 위해서 일본은 끊임없이 덮죠. 덮는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죠. 특히 5살에서 15살 아이들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0세부터 15세까지 아이들은 신진대사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방사능의 흡수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 우연치 않게 2008년도인가요? 녹색연합에서 조사를 했는데 갑상선암 환자가 부쩍 늘었답니다. 갑자기 엄청나게. 직간접적인 원인을 파악을
확실하게 한 건 아니지만 이게 바로 초데노빌의 원자력 당시에 0세부터 15세 사이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커면서 그런 암들이 걸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일본의 학부모님들은 비상이 걸렸죠? 비상이 걸려서 일본의 학부모들이 움직이지 않던 일본의 학부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이제 서서히 실물경제 침체 단계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의 시나리오를 12단계로 해서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뭐 이 시간에서 다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 아시아미래인지연구소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회원가입만 하시면 모든 게 다 자료가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12단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올라와 있으니까 먼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5단계를 넘어서 지금 6단계 그리고 7단계, 8단계까지 시그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얘기했고요. 중국 얘기했고요. 유럽 얘기했고 일본 얘기도 했죠. 자, 그럼 저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 얘기를. 우리나라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는 향후 10년 동안 뭔가 그림이 심상치 않죠? 한국판 잃어버린 10년 맞이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말씀드린다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기본 미래고요. 우리가 현재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이 시스템적으로 그대로가 유지가 된다면은 발생 가능성이 70% 이상일 확률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충분히 이걸 닥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링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본 결과 현재 시스템이 빠른 시간 내에 바뀌는 상당히 힘들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최근에 더욱더 좀 느끼고 있고요. 자, 한국판 잃어버린 10년 하면은 잃어버린 10년 하면 일본 생각이 나시죠? 일본? 저희들이 일본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 일본과 유사한 패턴을 가진 그런 한국, 일본과 한국은 산업구조가 똑같잖아요. 이런 8가지 요소와 한국만의 특별한 2가지 요소, 이 2가지가 바로 위기의 진원지입니다. 성장의 한계에 기존 산업이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고요. 종신고용이 붕괴됐고 저출산, 고령화, 재정적자 위기 심화, 경제성장률 저하, 부동산 거품 붕괴, 정부의 정책 타이밍 실기, 사회적 자본 약화, 급격한 북한의 변화. 이 10가지인데요. 기존 산업의 성장의 한계부터 보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가장 근본적이고 우리나라가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잃어버린 10년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우리나라는요, 벌써 시스템의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성장의 한계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일정한 시스템이 있는데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럼 성장을 하면은 시스템의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는 그 시스템의 캐파를 늘려줘야죠. 한계를 쭉 올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올려주지 못하고 그 한계가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한국의 문제는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2005년도에 한국에서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산업은 성숙기에 들어섰다. 벌써 5년 전 얘기입니다. 5년 더 됐죠. 그 다음 얘기는 뭐죠? 성숙기에 들어섰다는 얘기는 이제 세특기가 남았다는 얘기죠. 이미 7년 전에, 6년 전에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 너클레카, 소위 얘기하는 너클레카입니다. 미국이랑 일본이랑 유럽 선진국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치고 나오면서 시장 파괴를 해나가고, 반대로 그 밑에서는 중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그 다음에 홍콩, 대만, 이런 업체들이 후발주로 열심히 쫓아오고 있죠? 바로 중간에 있는 게 바로 호두입니다. 넛이죠? 호두. 근데 위에서 찍어내리고 밑에서 쳐올리면 이 넛이 어떻게 되죠? 찌그러지죠? 찌그러지잖아요. 그래서 너클레카거든요. 우리나라 딱 이 시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이 뭐죠? 자동차, 조선, 반도체, 휴대폰, 석유화학. 이 모든 것들이요, 지금 어느 하나 승승장구 하고 있는 거 같이 보여도 전부 이 너클레카에 다 걸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반도체죠? 반도체 가전. 지금 특히 반도체나 가전, 이 IT 업계 쪽은 차이완 효과에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차이완이 뭡니까? 이 두 철천지 원수 같던 중국이랑 대만이 경쟁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IT의 대만이 수출 점유율이 무려 20% 이상 막 상승하고 그럽니다. 지금 야금야금 다 갉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착시가 계속 매출을 오르죠. 착시죠. 중국 시장이 그만큼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대만의 기술력, 중국의 거대한 시장, 그 다음에 일본의 최첨단 기술력까지 합쳐서 누구를 공략하냐? 대한민국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시스템적인 한계가 부딪히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업에서 인원을 고용을 할 수가 없죠. 안 그래도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못합니다. 이렇게 빨리 바뀌는 시간대 종신 고용 못합니다. 뽑더라도 태스크포스 운영해가지고 아웃소싱합니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같으면 CEO라면 이렇게 많이 바뀌는데 종신 고용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이런 종신 고용을 못해서 시스템적인 한계에 부딪히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이죠. 국세청에서 처음으로 발표를 했어요. 2010년도에 12월 9일 날 처음으로 업종별, 지역별 자영업자 현황을 발표를 했거든요. 총 500만 명인데요. 음식점 43만 개, 의류점 8만 개, 부동산 중개업소 7만 개, 호프집 6만 개. 2009년 한 해 창업자 수가 92만 5천 명 중에 35%가 생활밀접형 창업을 했고요. 4명 퇴직하면 1명은 생활밀접형 창업하죠. 음식점 창업 12만 명, 옷가게 2만 명, 호프집 2만 명, 부동산 중개사 2만 명, 그 다음에 다단계 프리랜서도 많죠. 다단계 판매업 90만 명, 학원사 30만 명, 보험사계자 7만, 대리운전, 호스티스, 행사도우미 전부 월평균 소득이 여기 이제 연평균 뭐죠? 90만 평균 사업소득이 73만원, 평균 소득이 영평균 1133만, 월평균 1133만원, 보험세계자 3881만명. 이런 일들. 결국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과거에 경쟁력을 가졌던 산업구조가 점점 너클레카 현상에 의해서 찌그러들다 보니까 여기서 튕겨져 나온 사람들은 전부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전부 레드오션입니다. 여러분들 참 많이 느끼지 않나요? 주변에 가면 저희 집 근처에도 굉장히 자주 바뀌거든요. 굉장히 자주 바뀌어요, 가게들이. 근데 그거는 뭐냐면 어떤 업체가 그 업체에서 망하고 나온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서 또 망하고 또 새로운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늘어나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제로섬 게임입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이렇게 종신고용이 줄어들고 셀러리, 즉 캐시카우가 불확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애를 안 낳기 시작합니다. 사실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죠. 아이들을 안 낳기 시작하는데 일본의 출산율을 보시면요. 1970년대 2.1명이었는데 2005년에 1.26명으로 반토막이 났죠. 똑같은 기간에 한국은 4.54명에서 2005년 1.08명.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세계 초고속의 출산율 감소율입니다. 그래서 이미 농어촌 지역 산부인과 시스템 붕괴됐고요. 유치원, 서울 지역 유치원은 30%가 폐업을 했고요. 교동초등학교, 초등학교 시스템 단 9명인데 이런 역사 깊은 학교가 여러분들 혹시 지방에 가시면 지방 고등학교의 교무실에 가시면 뭐라고 붙어 있는지 아세요? 교수 및 잡상인 출입 금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왜 갑자기 교수님이 교무실 출입 금지가 됐죠?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없어서 대학생들을 끌어당기려고 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학생들 모집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왔으면 그런 문구를 붙여놨겠습니까? 그분들 해외 유학 갔다 오고 박사학위하고 자기 인생을 다 투자를 했죠.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해줘서 한국 와서 학생들 모집하고 다닙니다. 이게 바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저출산이 무서운 건요. 아이들 별로 안 나는 게 복잡하지 않고 좋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린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날아가기 시작하는 걸 얘기하죠. 여러분들 참고로 여기 결혼하신 분들 많으시죠? 1년에 아이들 빼고요. 집사람 또는 남편과 함께 단 둘이서만 나가서 외식을 하시는 경우가 몇 번이나 되십니까? 물론 이제 신혼부부들 제외하고요. 아이들 있는 분. 상당히 많지는 않을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집사람 생일 챙겨줘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안 챙겨주면. 그 다음에 결혼기념일 이거 까먹으면 큰일 나요. 책임나. 제 생일 그냥 집에서 먹자고 합니다. 보통 결혼 한 10년 그 정도 지나가게 되면은 상당히 둘을 위해서 쓰는 경우는 없죠. 근데 언제 나갑니까? 아이들 때문에 나가죠. 아이들 외식 데려 나가고 놀이동원 데려 나가고 영화 보러 가고 그렇죠? 옷 사주러 나가고 책도 사줘야 되잖아요. 이 시장 다 날아갑니다. 이 시장이. 그렇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청소년 시장, 소아과, 출판, 어린이 교실, 학원 다 위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2015년 이후에는 20대 시장 위축이 되면서 대학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는 시장이 바로 이 저출산의 무서움입니다.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한 시장이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저출산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고령화 비중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초고령화 속도 보십시오. 프랑스가 154년 만에 초고령화 됐는데 우리나라는 불과 26년 만에 돌파할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정말 대단합니다. 뭐든지 빨라요.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좋은 면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저출산이면 저출산, 초고령이면 초고령화 뭐든지 확실합니다. 그 초고령화도 문제죠. 말씀드렸잖아요. 초고령화에 대해서 점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12만 명이 작년부터 은퇴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관광계 있죠? 지금부터 10년 후면 누가 은퇴하시는지 아십니까? 제2차의 베이브부스 내가 은퇴를 합니다. 960만 명입니다. 토탈 향후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1640만 명이 은퇴합니다. 1640만 명이 은퇴하면서 전 국민의 34%죠? 소비를 갖다가 20% 줄이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어도 우리나라는 인구적인 요소 때문에 소비의 감소가 하나의 확실한 트렌드 요소가 돼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뭐 이민자 받아들여야 된다. 이민법 제정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가계는 가계대로 가계부채가 늘어나죠. 지금 뭐 개인 자영업자까지 지금 1000조가 넘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계부채. 심각하죠.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특히 이제 심각합니다. 민간기업 부채도요. 일부 대기업 빼놓고는 지금 훌쩍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1500조 가까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국가부채가 360조. 지금 한나라당 이양구원 같은 경우는 거의 3000조가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죠. 총 부채를 따지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결코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국가 부채이기 때문에 국가에 관련된 것만 이제 산정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산하기관이나 공무기까지 합치면 상당히 상당하죠. 그리고 결국 이런 부채로 무너지게 되면 전부 정부에서 세금 걷어가지고 다 해줘야 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은 국가부채는 이런 총부채는 국가부채랑 똑같죠. 국가가 돈이 쪼들리고 재정적자가 줄어들고 세수가 안 거치니까 국가의 기본 체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성장을 저하입니다. 보시면 사실 경제성장률, 잠재성장률 저하는요. 저희 대한민국만의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선진국형 패턴입니다. 계속 발전하다가 결국 이제 꺼지게 돼 있잖아요. 성장의 한계점을 다다르니까. 문제는 다른 국가도 다 마찬가지인데 미국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막강 기축통화를 가지고 아직은. 그래서 괜찮습니다. 유럽 간당간당하지만 엄청난 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있죠. 일본은 세계 최고의 부품 소재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세계 최고의 흑자국이고요. 무역 흑자국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뭘 가지고 있죠? 그게 문제입니다. 체력이 허락해주면 받쳐줄 기본 체력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보다 더 심각한 데가 중국이죠. 중국은 4,000달러 가지고 지금 이 성장의 한계 부딪히는 상태입니다. 중국도 역시 똑같이. 자, 이러다 보니 바로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함께 부동산이 버블이 붕괴되는 그런 시점으로 저희가 접어들었죠. 이미 전문가들도 지금 부동산 시장은 하강 추세죠. 계속 붕괴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속도의 문제죠. 근데 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급격하게 폭락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제 받치는 힘들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떨어질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부동산 버블 붕괴의 주요 요인은 이제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핵심 생산 인구가 25세에서 49세의 그 핵심 인구수가요. 201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죠. 주택 유효 수요, 잠재 수요죠. 감소 시작이 2014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생산 연령 인구 15세부터 64세가 감소하는 시작 연도는 2016년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 감소 시작 연도는 2018년이죠. 가만 놔둬도 인구수는 줄어듭니다. 수요 자체가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수요도 줄어드는데 공급은 굉장히 또 많죠. 전국 미분양 아파트 72,000가구인데요.
문제는 중공급 미분양이 50%가 넘어갑니다. 4만 가구예요. 악성 부채죠. 굉장히 많은 신도시들이 세워지고 있는데요. 수도권 2기 신도시 12곳, 총 55만 곳, 혁신도시 10곳, 기업도시 6곳, 경제자유구역 5곳, 행정복합도시 및 도청 이전. 굉장히 많아가지고 다 열거하기도 힘듭니다. 합치면요, 전국 43개 총 520만 명 수용 규모의 신도시가 개발 중에 있고요. 이거는 분당 신도시 13개 규모입니다. 140만 가.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급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여기에 플러스 보금자리 주택. 2012년도에 수도권 32만 가구 공급한다죠. 2018년도면 총 150만 가구 공급을 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2012년까지 겨우 이제 4천 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걱정입니다. 사실 정말. 걱정인데요. 여러분들 초고층 빌딩의 저주란 말 들어보셨나요? 초고층 빌딩의 저주. 초고층 빌딩의 저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요. 1931년도에 102층짜리 짓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대공황을 맞았습니다. 세계무역센터가 미국 뉴욕에 있는 게 110층짜리 짓고 스태그플레이션 맞았고요. 다음에 브루스 칼리바, 삼성물산이 만들었죠? 버즈 두바이. 160층짜리 만들고 글로벌 금융이 맞았습니다. 초고층 건물만 짓고 나면 얼마 안 있다가 심각한 경제 불황을 만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초고층 빌딩의 저주인데 궁금증이 생기죠? 우리나라 어떨까요? 뭐가 잔뜩 있죠? 2014년 잠실 롯데 123층, 부산 롯데 107층, 2015년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110층, 상암랜드 133층, 인천 110층, 인천 송도 151층, 해운대 108층, 솔로몬타워 108층, 용산 드림타워 150층. 9개죠? 하나 자리가 없어서 못 썼습니다. 킨텍스 고향이에요. 거의 100층짜리 또 짓고 있죠. 대단하죠? 전 세계에 100층짜리 넘어가는 건물이 8개밖에 없습니다. 현재. 역시 우리나라는 뭐든지 해도 화끈하죠. 제가 혹시나 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여전히 열심히 짓고 있더라고요. 단지 좀 바뀐 게 있다면 층수 좀 낮추는 거. 그애는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고층 빌딩의 저주란 말이 생긴 이유가 이런 초고층 빌딩을 짓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죠. 사실은 경제가 가장 화랑기일 때 이런 건물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건물을 다 짓고 나면은 바로 경기 후퇴기가 겹치죠. 그러면서 금융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래서 초고층 빌딩이 되죠. 그래서 하나의 시그널이죠. 초고층 빌딩이 많이 생긴다. 이건 시중에 돈이 풀릴 때만큼 풀렸다. 이제는 떨어지는 일만 남았다. 라는 시그널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초고층 빌딩의 저주고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기본 미래는요. 1차 조정은 2010년부터 2011년 이미 저희가 작년에 발표한 시나리오인데 이미 조정을 받고 있죠. 1차 조정을 받을 겁니다. 2차 조정이 2015년부터 2016년에 다시 한번 2차 조정을 받게 될 텐데 이때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경제력을 상실하고 이게 표면화가 되면서 중대형 아파트를 본격적으로 매도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하시면 크게 어떤 일들을 하죠? 처음에 딱 은퇴하면 퇴직금 가지고 창업을 하죠? 창업하면 아까 레드오션으로 가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다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사람들은 부동산 임대 수익 받으려고 부동산 상가 투자하죠? 부동산 법을 연계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게 뭐죠? 다단계. 다단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단계 가서 지금요, 다단계 업체들이 얼마나 이 은퇴자들 많이 노리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눈에 그 퇴직금 노리려고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정말 퇴직금 쫄딱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을 팔 수밖에 없죠. 먹고 살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전에는 물론 계속해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준비 안 되신 베이브, 지금 우리나라 은퇴 노후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런 길들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되면서 약 2015년에서 2010년도에는 2차 조정이 있게 되죠. 3차 조정이 2020년경에 있으면서 기존 산업들이 성장의 한계에서 너클레카까지 우리 산업자들이 전부 중국에 따라잡히면서 본격적으로 너클레카 현상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저출산과 고령화, 베이비부머 세대 710만 명이 다 은퇴를 하죠. 소비가 굉장히 줄어들죠. 그리고 경제성장 과실의 불균형 분배, 고용 없는 성장 한계.
이런 것들 하면서 다시 3차 조정 단계.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은 향후 10년 동안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못 느끼죠. 왜냐?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렇게 내려갈 때 이렇게 올라갈 때 다시 올라가는 줄 알고 다 삽니다. 다시 내려가죠. 이게 참 타이밍을 잡기 힘들죠.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거품이 조정이 돼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큰일 났다라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저희 후세대를 생각해 봤을 때는 반드시 조정이 돼야 됩니다. 제가 분당에서 2002년도에 집 가격이 32평이 2억 7천 정도 됐습니다. 2억 7천. 많이 올라갈 때는 7억까지 올라갔죠. 사실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뭔가 어느 정도 약간의 대출을 받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살 수 있는 정도가 사실 그 수준입니다. 더구나 제가 말씀드린 한국의 잃어버린 10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향후에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생활하기가 힘드실지 아시겠죠. 이런 상황에서 32평 6억 7억 못 삽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라도 후세대를 위해서라도 집값 부분 사실 조정이 돼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10년에 다가오는 위기의 진원지들은 다 시스템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이 동그라지는 게 아니고요. 기존 산업이 성장하게 딱 부딪히다 보니까 직원을 못 뽑죠? 그래서 많이 자르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출산율이 낮춰지게 되고 고령화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복지 비용이라든지 사회적인 그런 안전망 확충에서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수는 적게 고치고 당연히 재정적 자기가 심화되고요. 이것은 경제성장률의 저하를 가지게 됩니다. 경제성장률의 저하는 결국은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이어지면서 여기에 플러스 정부가 그때그때마다 타임을 이제 놓칩니다. 사실은 정책 타이밍 잡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정책 타임이란 건 전체 시스템 구조상에서 돌아가는 것을 잘 봤을 때 이 속도와 방향과 타이밍을 굉장히 잘 맞추는 게 정책의 핵심인데 이런 부분들을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특징, 사회적 자본 약화. 사회적 자본이라는 건 여기서는 신뢰를 얘기를 합니다. 신뢰. 신뢰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공정사회 이런 얘기 화두로 던졌죠. 공정사회. 그것 때문에 고생 좀 하고 계시는데 공정사회라는 게 사실은 신뢰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만 부당하게 대해받는 것. 공정하지 않죠? 그리고 뭔가를 얘기했을 때 사람 못 믿는다는 것.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신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얼마 전에 했죠. 박근혜 전 대표의 키워드는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가 왜 필요하느냐? 신뢰라는 건 상대방을 믿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을 믿게 되면 뭐가 가능하냐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게 신뢰거든요. 예측이 불가능하면 믿질 않죠? 그럼 정책에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런 맥락에서 신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급격한 북한의 변화.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런 10가지 요소들이 시스템적으로 연관이 되면서 이런 월드 스페즘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냥 대략 뭐 책 몇 권 보고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수많은 언론 기사랑 그다음에 책들을 전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 인가지도를 전부 만들어요. 시스템 인가지도를 전부 만들어서 상호 연관관계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관관계를 통해서 어느 쪽에서 힘이 더 세고 어느 쪽에서 힘이 약해지고 있고 어떤 힘들이 사라지고 어떤 힘들이 나타나고 이런 걸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을 해본 결과 이러한 월드 스페즘의 현상을 나타낸다고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게 전부 미래 예측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정성적인 분석인데요. 이런 방법에 정량적인 시스템 다이나믹스라고 해서 정량적인 분석도 하고 있죠. 좀 더 숫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정성적인 방법과 정량적인 방법, 그다음에 약 40여 가지가 넘는 미래 예측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너무 우울한 얘기만 한 것 같아요. 우울한 얘기, 그죠? 근데 항상 위기가 있으면 동시에 기회도 같이 다가옵니다. 기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얘기는 저희 그 연구소에서 나온 그 세 책을 전부 망라한 얘기를 제가 정리를 해서 좀 간략하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 거라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매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미래에 대한 기회. 저희는 잠시 물 한 컵만 먹고 가겠습니다. 자, 위기가 있으면 기회가 온다. 10년 내내 다가오는 새로운 기회의 진원지들입니다. 공간혁명, 인식혁명, 관계혁명, 신체혁명, 환경혁명. 오늘은 요 공간혁명과 인식혁명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공간혁명과 인식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현실과 가상이 합쳐지는 세계를 여러분들 만나시게 될 겁니다. 구분이 안 가는 세계. 관계혁명을 통해서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물과 여러분들은 소통을 하게 되실 겁니다. 신체혁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과거에는 일찍 경험할 수 없었던 슈퍼 초인간, 스마트한 인간, 똑똑한 인간, 인간의 신체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이 인간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본격적으로 환경을 컨트롤하는 그런 혁명. 이런 혁명, 5가지의 혁명들이 어우러지면서 미래는 수많은 산업의 기회들이 창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의 기회를 미리 어떤 미래가 올 것이라는 걸 미리 파악하시고 그 산업군에 알맞는 자신의 역량과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미래에 또 다른 새로운 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시장을 만들어가야 우리의 시스템적인 한계를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공간혁명을 먼저 볼까요? 새로운 공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1차 IT 혁신, 새로운 공간의 등장인데요. 제가 하는 건 이제 인터넷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하기 전에는 텍스트 위주로 갔었죠? 텍스트 위주. 텍스트, 천리안, 하이텔, 여러분들 PC통신 다 해보신 분들 계시죠? 그때는 시커먼 화면에 하얀색 글자로 텍스트로 통신했잖아요. 그렇죠? 이 텍스트 시대가 가상공간의 첫 번째 지나다닙니다. 그러다가 텍스트와 이미지가 나오죠. 뭐 때문에 나왔죠? HTML 웹브라우저의 등장으로 바로 전 세계가 하나의 이미지와 텍스트로 게시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소통이 가능한 이러한 형태의 공간으로 진화되죠. 그러면서 나온 그 다음 단계가 바로 3D입니다. 3D. 텍스트와 이미지, 그 다음에 3D인데 이 3D는요, 여러분들 3D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바로 감정을 이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3D 하면 뭐 신기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3D가 가져오는 파급력은 대단합니다. 아바타로 대표되는 그 3D 아시죠? 사람이 그 현실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런 현실이 있는데 온라인 가상 공간에 2D 다음에 나온 3D는 이런 현상으로 다가오게 됐죠. 볼까요? 예, 세컨드 라이프입니다. 여러분들 세컨드 라이프 회원이신 분 계시나요? 한번 이용해 보셨던 분들? 세컨드 라이프. 한 번도 안 계시래요. 세컨드 라이프 랜덤랩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죠. 전 세계로 1,500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왔다가 국내에는 참패를 당하고 나갔죠. 국내에는 싸이월드에 밀렸어요. 싸이월드에 밀리고 나갔는데 외국에서는 굉장히 큰 인기를 가지고 있는 하루에 월 매출이 20억입니다. 일 매출이요. 그래서 월 600억 매출을 합니다. 실제로 이 가상 공간 내에서 집을 짓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부동산 임대 사업도 하고 영화관도 운영하면서 돈도 벌고 그렇습니다. MC를 봐주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현실 세계를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러면서 린든머니라는 것을 갖다가 교환하는데 실제 화폐랑도 교환이 가능하죠. 이런 세계인데 저희 연구소에서도 사실 재작년에 세컨드 라이프의 경희대 사이버 캠퍼스를 이 세컨드 라이프에 만들었었거든요. 거기서 저희들이 포럼을 갖다가 몇 개월 동안 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저희가 이제 놀랬던 거는 그 세컨드 라이프 안에 들어가면은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화면도 다른 사람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강의장처럼 여기 화면이 다 보입니다. 보이고 여기서 파워포인트도 들어가고 영화도 다 상영이 되고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제 말이 멀리서 들립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들리고 똑같아요. 똑같이 구현해 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바타들이 옷을 입고 막 오는데 같이 옆에 앉아있으면 꼭 실제로 같은 공간에서 얘기를 하는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굉장히 그래픽적인 요소도 아직까지는 리얼리티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은 이 3D의 어떤 파워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었는데 실제 이 3D가 모니터에 있던 게
그 다음 단계로는 모니터 바깥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바깥으로. 모니터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모니터 안에서도 이렇게 리얼리티가 있고 상당히 감정이입이 되는데 바깥으로 나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일본의 한 공연장인데요. 대단하죠? 네. 이게 디스플레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나오는 것들이죠. 앞으로 디스플레이는 이런 벽에, 이런 책상이나 벽면 같은 경우는 전부 디스플레이로 바뀔 가능성이 이제 크고요. 크게 저희들은 디스플레이가 이런 유리 재질의 디스플레이 하나랑 그 다음에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필름 재질의 디스플레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이 재질의 디스플레이, 이 세 가지가 앞으로는 득세를 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이나 아니면 이런 다양한 장소에서 이 전체가 글래스 또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면은 여기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하버드 도서관을 바꿀 수가 있죠. 강의장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 다양한 형태로 마치 거기 있는 듯한 착각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시뮬레이션 산업이 새롭게 발전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아파트도 앞으로는 이런 우리 아파트에는 이런 형태의 시뮬레이션 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 우리는 이러한 운동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애플리케이션이 튀어져 나오겠죠. 이런 산업들. 그리고 페이스북이 가상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체가 전부 페이스북의 하나의 무대가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직접 불러낼 수도 있고요. 친구의 친구도 불러낼 수가 있고 같이 여기서 홀로그램으로 떠서 같이 춤도 추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연예 지망생들이나 그런 이제 뭡니까 슈퍼스타 K 같은 이런 이제 다양한 이런 경영들이 홀로그램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떤 지식뿐만 아니라 내가 신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뛰어난 춤 솜씨나 노래 실력이나 아니면 운동 실력이 뛰어나기만 해도 이제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나의 능력을 갖다가 선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나만의 또 다른 팔로워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바로 내 자신이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 유명해질 수 있는 순식간에 그런 세계가 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입체화 점점 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는 지능형 네트워크 유비쿼터스입니다. 유비쿼터스는 사람과 사람이 통신하는 것을 떠나서 사람과 사물이 통신하고요. 사물과 사물이 통신하고 이 모든 것들이 초연결 사이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유비쿼터스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교통 시스템, 유비쿼터 교통 시스템 보면 이런 상황이죠. 예, 이게 바로 미래의 향후 얼마 지나서 나오는 유비쿼터스 시대입니다. 뒤에 보면 이제 거의 무인 자동차 개념의 컨셉이 나오죠. 무인 자동차의 세계적인 선두 기업이 어디죠? 네? 네, 구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향후 자동차는요, 기계 산업이 아닙니다. 전자 산업입니다. 구글은 이미 네바다주에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로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로비를 하고 있냐면은 운전 중에 딴짓을 해도 괜찮은, 일단 법제도 정치 부분이 셋업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이미 구글 같은 경우에는 무인 자동차로 30만 킬로 시내 주행까지 다 완성했습니다. 특히 구글 같은 거는 구글어스가 있죠? 막강한 GPS 기능이 있죠? 그거와 자동차 안에 있는 카메라들, 6대에 걸친 카메라들 다 통해서 그걸 갖다가 주차까지 스스로 하는, 다 개발했습니다. 자동차는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운송수단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자동차는 공간산업입니다, 향후에. 무인 자동차가 나서는 순간, 무인 자동차에서 사용자들이 핸들에서 손을 떼는 순간 엄청난 사업기가 나옵니다. 보통 평균 출퇴근할 때, 적게 걸려도 1시간에서 3시간 걸리는 거 다반사죠? 출퇴근할 때. 그러면 1시간에서 3시간 동안 운전대 잡고 지급하는 거는 노래 듣거나 껐해야 뭐 합니까? 한 손으로 휴대폰 정도 관심이 받는 정도죠? 노는다고 생각해 봅시죠. 자동차 안에서 쇼핑, 영화부터 시작해서 잠, 모든 것을 다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유비쿼터스 때문에 그러는데, 이 유비쿼터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나오다시피 교통 신호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신호물과 자동차와 사람 이런 게 모든 게 통신하죠. 건물과 건물까지 통신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그러면 빨리 진행해야겠네. 예. 그렇게 돼서 인식혁명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제가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접속해오는 시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나가는데 그 지나갈 때 여러분들이 정보를 갖다 찾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맞춰서 공간이 여러분들한테 접속해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공간을 인식을 하고요. CCTV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CCTV는 하루에 여러분들 CCTV에 찍히는 횟수가 몇 회인지 아세요? 9초마다 한 번씩 여러분들 찍혀요. 20회 찍히면 여러분들 인식 다, 얼굴 다 잡아냅니다. 20장만 찍어도. 그리고 80장이면 여러분들의 행동 패턴까지 다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 행동 패턴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의 알맞은 정보를 뿌려주는 거죠. 이걸 갖다가 가장하는 선두 기업이 IBM입니다. 예측 사업을 하고 있죠. SPSS라는 회사, 통계회사를 갖다가 인수를 했죠. 엄청난 돈을 주고. 그래서 지금 현재 IBM이나 오래클은 예측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정말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전부 이것이 LBS 기반의 위치정보 기반 사업과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이로 흡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세계가 오게 되면은, 소비자는, 미래 소비자는 어떻게 변할까요? 이런 세계는. 먼저, 이성적인 구매 못 합니다. 가는 곳마다 홀로그램 튀어나오고, 튀어나가도 자기를 헷갈리게 만드는데, 이때 지름신 지금보다 더 심해지죠? 바로 질러버립니다. 굉장히 그렇겠죠? 그래서 즉흥적인 감성 소비 성향이 굉장히 절정에 이르는데, 문제는 정보가 너무나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셜 검색하잖아요. 아는 사람한테 알아서. 여기에 더 과해지면은 이제는 나는 이제 정보를 검색하는데 에너지 사용하기 싫어. 나는 누군가 나한테 그냥 줬으면 좋겠어.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거기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감성적으로 제안하는 기업들이 될 건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자유롭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체인지를 할 수가 있죠. 기업들은 더욱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기업은 실시간으로 고객의 문제나 욕구나 결핍 요소를 파악해서 바로바로 전달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충성도 높은 고객을 만들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게 지금 바로 미래 비즈니스 전쟁이 일어나는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있었으면은 구글과 애플의 삼성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을 건너뛰고요. 이런 환경에서 이런 소비자의 문제 욕구 결핍,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불확실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갖춰야 될 인재 조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생존 조건입니다. 앞으로 국가가, 그 다음에 개인과 기업이 갖춰야 될 능력은요, 미래를 읽는 기술이 일단 먼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를 만드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미래는요, 다가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선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를 지켜야겠죠? 세 가지 능력. 이 세 가지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 연구소에서 미래 인재 조건 8가지를 갖다가 도입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회오리형 지식입니다. 회오리형 지식은요, 저희는 회오리형 인재를 갖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한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분야와 관련은 없지만 다양한 분야에 있는 전문적인 지식들을 흡수 통합하면서 마치 회오리처럼 한 곳으로 이렇게 밀려서 내려갈 수 있는, 자기의 전문에 함께 통합해서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마치 목욕탕에 물을 채워놓고 뚜껑을 딱 열면은 회오리같이 슉 하면서 빠져내려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회오리형 지식, 통섭이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통섭적인 인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인식기술 능력입니다. 인식기술 능력인데 바로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능력. 사물을 다른 관점으로 봐야 그 사람의 문제욕구 결핍을 사람들의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을 위해서는 철학과 미래학 등의 사고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능력, 사람의 감성을 움직이는 능력이죠. 인문학, 사회학, 심리학, 문제욕구 결핍,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애플이나 구글이나 세계적인 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할 때 기술자만, 엔지니어만 누르지 않습니다. 인류학자, 심리학자, 동물학자 다 들어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끄집어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인성, 아까 말씀드렸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IT 정보통신 활용 능력.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혁신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아이패드, 아이폰이라든지 우리나라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제품들을 갖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셔야 되죠. 여러분들 과거에 이메일 나왔을 때 쓰셨나요? 이거 어떻게 써야 하나 말아야 하다가 이제는 이메일 없으면 사업 못 하시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애플리케이션도. 이런 능력을 갖추셔야 되고요. 집단지성을 활용 능력. 집단지성은 그냥 회의에 모여가지고 그냥 서로 이렇게 떠들고 아이디어 내봐, 이게 집단지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단지성이란요, 퍼실리테이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회의를 할 때 회의가
잘 아이디어가 또 나올 수 있게끔 키워드를 던져주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극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집단 지성이 이루어지죠. 이런 능력을 키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능형 네트워크. 명함 많다고 이제 되는 세상 아닙니다, 여러분. 명함 뭐 천장, 만장 가지고 있어봤자 여러분들 얼마나 만나십니까? 지금도 클릭 한 번이면 친구 신청 다 되는데 명함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기와 사업 분야가 다른데 자기랑 같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생태 구축 능력. 비즈니스 생태 구축 능력은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고쳐야죠. 상호 윈윈 전략에 의한 그러한 생태 구축 능력. 그래서 결국 두 가지로 이제 되는데 미래는요. 지식을 애우는,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를 한번 딱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가 심하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지식과 네트워크를 끊임없이 생산해내지 않으면은 결코 이 적응하기가 대단히 힘든 세상이 바로 다가오는 21세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름해서 저희 아시아 미래인지연구에서 미래인재 양성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V스마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혁신적으로 비전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혁신적으로 생각하고 볼 수 있는 센스를 가져야 되고, 혁신적으로 학습하고, 혁신적으로 일하고, 혁신적으로 부를 관리할 수 있는 메서드를 가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혁신적으로 감성과 지식을 디자인할 수 있는 아트, 혁신적으로 관계하고 리딩할 수 있는 릴레이션십, 마지막으로 혁신적으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테크놀로지, 이러한 V스마트 워커가 돼야 된다고 저희 연구소에서는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이애미 비치에 가면은 커다란 파도가 많이 밀려오죠. 그런데 그 파도를 보고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환호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를까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습니다. 무서우니까 도망가야죠. 그런데요, 준비된 사람들은 환호를 지릅니다. 파도를 타죠. 파도를 타기 위해서. 미래는요, 불확실성이라고 시대라 그랬죠? 위기 오고 그 다음에 기회가 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위기가 올 때 기회가 동시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발짝 앞서서 대응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생존을 지키게 되고, 나머지 분들이 그 위험을 갖다 못 넘고 무너졌을 때 여러분들은 전리품을 챙길 수가 있는 거죠. 미래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 여러분들께 오늘 강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